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또 영화 관련 역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12 사태를 조명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500만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저도 그래서 보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모두를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군인들의 삶을 또 새롭게 조명한 것이 눈에 띄고 또 큰 호평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배우 정혜인 씨가 연기를 했던 오진호 조령의 실제 모델이죠.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쿠데타 세력과 끝까지 맞서다 전사했던 김호랑 소령,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호랑 추모 사업의 김준철 사무처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무처장님도 특전사 대위 출신이시죠? 네, 학군 28기로 특전사 대위 출신입니다. 예, 목소리에 벌써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공중 강화 이런 거 다 하셨겠네요. 오브코스. 오브코스. 네, 물론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위를 전역하시고 예.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그 대한군인 기념사업회 회장도 맡고 계시죠. 네네네. 전역할 때 제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아하. 특전사 있을 때 점프. 예, 90년 초에 스키 교육이 부활해가지고 예. 제가 스키를 타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스키? 그때, 예, 스키. 아. 그래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상위로 전역했고 예.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군 자살자, 의문사, 유가족을 이렇게 돕는 활동을 하는 게 예. 아마 이 그 김호랑 사업하고 아하.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되게 전역을 하시면 그냥 어떤 뭐 비상계획관이라든지 뭐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또 사무처장님은 그런 의문사라든지 그런 네. 거에서 좀 어떻게 매진을 하시게 되셨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마 개인적인 성격 같아요. 성격이. 예. 예, 성격이 아마도 자라면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예. 우리 할머니 손에 자라고 예. 했던 것 때문에 아하. 아마 어려운 게 있으면 조금 불의를 찾지 눈이 못하고. 더 가고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화 서울의 봄이 또 우리 사무처장이 오랜 시간 활동해온 것을 또 조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영화를 제가 3번 봤습니다. 3번 보셨어요. 3번 봤는데 첫 번째는 상영하기 전에 22일 상영 전에 시사회. 16일 시사회 VIP 시사회라고 했는데 네.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하. 전부 다 제한구역으로 저희를 초청을 해가지고 제작사하고 배급사가 회의를 했던 모양 같아요. 아마 저를 초청해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내용을 알면 혹시라도 아하. 팩트와 다른 이유 때문에 행여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정중하게 감독님이 소개도 해주시고 아하. 그다음에 배우들 불러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예. 그렇게 대우받고 시사회 시작하기 전에도 예. 별도로 멘트를 또 하더라고요. 아하. 여기에는 지금 시사회 상영하는 데는 영화 배우들만 참여했던 배우들만 객석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는 12.12 당시에 이 영화에 2명이 사망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사망한 장병의 장병 측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라고 하고 아하. 또 이렇게 무대를 비워주면서도 와가지고 또 90도로 감독님 또 인사까지 하니까 혹 그냥 당황했습니다 사실. 영화 내용에 우리 김성애 소장님 그 할아버지 엑스트라로 등장하십니다. 엑스트라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 예. 군수참모부장이셨는데 예. 이제 장태환 장군이 싸우자고 할 때 인사참모부장했던 참모 그 소장이 이거 세밀하게 준비된 쿠데타인데 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했을 때 아니 그래도 국민 세금 받고 하는 국민의 군대가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되냐 싸워야 된다 장태환 장군한테 싸우자라고 찬성을 했다고. 아하. 장태환 장군이 말씀하신 수기를 읽어봤고 예. 저희 할아버님은 저한테 따로 말씀 안 해주셔서 예, 저도 책에서만 읽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뒤에 엑스트라로 한 장면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니까 사진은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자, 사무처장님께서 영화 직접 보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정혜인 씨가 이제 김호랑 이제 중령의 소령, 이제 당신 소령이었고 이제 중령이 되셨는데. 네.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분석이 들어가더라고요. 분석. 그리고 또 맨 앞에 배치를 해가지고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아하. 사실은 팩트와 영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몰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볼 때는 음.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예, 두 그 교전 번째는- 장면에서. 예. 아하, 그러셨군요. 두 번째도 지인, 세 번째는 지인인데 세 번째 지인은 음. 유승민 씨하고 아하. 같이 영화를 봤었고 그렇습니다. 유승민 씨는 유승민 전 의원과 보셨던 거네요. 네네. 예. 유승민 전 의원과는 또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겁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은 17대, 18대, 19대 3회기 동안 제가 이게 건의안을 예. 훈장하고 추모비를 건립해달라는 건의안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때 유승민 의원이 17대, 18대 때는 본인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예. 그래서 19대 때는 또 용케 국방위원장을 또 맞아요. 맡았었어요. 그래서 예. 접촉을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하. 본인도 12.12 당시에 수방사 본진 헤드쿼터에 있는 33단의 일병으로 근무를 했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 기억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17, 18대 때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19대 때 본인도 국방위원장이고 하니까 예.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글에 상당히 진정성이 묻어 있었고 해가지고 깊이 두고 있었고 이후에 그 과정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을 김호랑 평전을 써서 그 법안 통과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때도 전달해 드리면서 이후에도 어떤 상징적인 패를 한 두 차례 정도 더 전달했죠. 그래서 법안 통과 과정을 소위 영상으로 봤는데 인간적으로 뭐 정치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예. 유승민이라는 의원한테 사실은 아주 감사했던 장면이 그 영상에 보이더라고요. 아하. 김종태 기무사령관 출신의 의원하고 아하. 그다음에 김성찬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예.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그 두 분이 아주 부정적인 네거티브 입장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걸 용케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고 김호정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 네네. 추진 당시에 이제 맞습니다. 과정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고 네. 그때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통과되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 당시 국방위원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예,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제 그 김호랑 당시 소령 네네. 예,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그 신군부에 저항을 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였고 영화를 봐도 이제 투항 권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끝까지 이제 김호랑 당시 소령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게 제가 책을 14년 전에 준비하면서 김호랑 평전. 예. 고향의 지인분들, 선후배, 그다음에 같이 당시에 또 김호랑 소령이 재수를 했는데 예. 재수를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만나 보니까 이러저러한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성격이 조금은 우리 진 교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라면 아니다. 예, 그래서 체구가 크지도 않은데 김해 시내에서 이게 양아치들하고 일대 메트로도 붙어도 본인이 맞아도 물러서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심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성격에다가 타협하지 않는다. 예. 자신의 소신이 있으면 예. 아무리 막 뭐 맞을지라도 자기가 끝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는 네. 그런. 그리고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육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태권도라든지 예. 유도에 예. 또 상당히 이렇게 유단자라고 돼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예. 애초에 어떻게 김호랑 소령의 이분을 갖다 기려야겠다, 이번에 평전을 해야겠다,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건가요? 계기가? 해련 지원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뒤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예. 저도 특전사 나왔다라는 걸로 하는데 예. 그거는 이유가 안 됐고 제가 특전사 있을 때도 몰랐고 지금 특전사 인원들도 모릅니다. 김호랑 중령에 대한 기록은 특전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물론 이제 이런저런 기록이 특전사의 영웅이라 해가지고 많은 게 언급이 돼 있는데 거기서도 김호랑 중령은 빠져 있습니다. 빠지는데 그래요? 제가 참여한 거는 우연하게 그러니까 한 19년 정도 전에 예. 그 광주의 시민단체에서 김호랑 추모회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활동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활동에 제가 후원금을 냈는데 그 후원금이 아까워서 이 2달 후에 그 광주 시민단체에서 김해도 가고 서울
현충원에도 오고 했는데 광주에 있다 보니까 활동이 제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2달 만에 그 조직이 광주에서는 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내분 그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서울에 있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사무처장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김호랑 소령 보면 육사 25기고 베트남전 참전 특전사 사령관 비서실장 사실 당시 육사 출신이면 완전 엘리트 코스고 출세가 보장된 분이었고 당시에 이제 신군부에 가담했던 장교와 절친한 사이로 묘사가 됩니다. 네네. 박종규 중령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실제 또 이 부부끼리 만남 가질 정도로 친했던 사이였다고. 갈린 거예요, 그냥. 예. 친한 정도는 친하고 절친이라는 건 주관적이니까. 아 그런가요? 그리고 별도로 그 두 분만 친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전사라든지 다른 여타의 조직에서 육사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하. 영화에서는 1기수 선배로 나왔는데 예. 2기수 앞선 23기, 아. 김호랑은 25기 선배고 예. 또 박종규 중령은 그 사건이 있기 한 6일 전에 그 보직을 삼공수 15대대로 이렇게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또 단절돼 있고 그 전에는 또 같은 부대 생활을 같이 동부대에서 하지 않았지만 또 이제 지인으로서 알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그 박종규 중령은 비호 아파트 그 김호랑 군인 아파트 사자 아파트 그게 사령부는 사자가 로고고 삼공수는 비호가 로고다 보니까 아파트 명칭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어차피 그 같은 그 울타리에 같이 있습니다. 예. 아하. 가까웠던 건 맞고. 예. 그러니까 박종규 중령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회 그때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 거사에서? 박종규 중령은 15대대장을 보임을 받고 나가지고 정확하게 한 6일 만에 사건이 있었는데 역할은 최세창 중령이 명령을 내릴 만한 사람은 또 역시 육사 출신밖에 없죠. 예. 최세창 중령이라 하면 최세창 춘장이죠. 예, 최세창 춘장이 명령을 내릴 거는 또 그 육사 출신밖에 없으니까 불러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너가 사령관을 체포해 와야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특전사 사령관을. 그렇죠. 예. 그래서 삼공수하고 특전사는 부지가 꽤 늘은데 지금은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했지만 그 당시에는 송파 거여동에 있었고요. 15대대에서 사령부 본청까지는 좀 멉니다. 한 1km 정도. 그 거리를 병력들이 47명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갈 때는 10명의 대원들이 2층으로 사령관실로 올라갔던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 같은 건 없었던 건가요? 예, 저항 같은 건 없었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거기에 짧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항은 없었고 1층에 통과할 때도 인사처장이 인사처장 같은 경우는 그때는 대령이었습니다. 근데 특전사 인사처장. 박종규 충령은 충령이니까 대령이 누구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냥 뭐 친한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박종규 중령이 이야기하는 중에 나왔고 전혀 제지는 없었고 제지는 없었고 바로 2층으로 사령관실로 올라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저항 안 하는데 김호랑 당시 소령만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교전이 있었던 걸로 봐야겠군요. 예, 김호랑 소령은 소령의 김호랑 소령 역할이 당시 쿠데타가 발생하자마자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적시하고 있었다 이거죠.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을 부분 알고 있던 특전사 상황반 3층에 있었는데 상황반에 있던 이름은 금명하기 힘든데 상황실장으로 있던 육사 출신 중령이 있습니다. 중령이 있고 또 당시에 작전처장으로 있던 신모 대령 이분은 그날 그 춘장으로 진급을 했는데 이분은 저 7공수 여단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이후에 7공수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던 그 당사자인 신모 대령이 작전처장으로 있었죠. 근데 이분들은 그때 재판 기록에 보면 총소리 때문에 기급을 해서 캐비넷 밑으로 숨고 책상 밑으로 숨었다. 예, 그래서 왜 사령관이 체포됐는데 구조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내 임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재판 기록이 그대로 진술 기록이 그대로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보니까 참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게 군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신군부가 수도경비사령관 네. 그리고 특전사 사령관, 헌병반장 네, 이 세 분을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네. 그래서 이제 다 특전사 사령관을 체포하러 당시 박종규 중령을 10여 명의 공수부대원이 같이 가서 네. 이제 특전사령관을 연행하려 했고, 예, 예. 이제 당시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랑 소령이 맞서 싸웠던 겁니다. 네네. 예, 목격자들의 진술은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 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네네. 하셨었는데, 당시 이제 김호랑 소령이 응급처치만 빨랐어도 살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는 저도 봤는데 예, 쉽지는 않지 않겠네요. 여섯 발을 맞고, 여섯 발을 맞았죠. 예, 목도 예. 맞고 예. 배도 맞았었고. 그래서 네. 그 상황으로 의무대가 후문에 있는데 예. 후문에 의무대까지 이동을 했다가 아, 다시 이렇게 외곽으로 빠졌다가 그다음에 사망이 확인된 걸 확인하고 나가지고 사령부의 뒷산에 뒷산에 24인용 텐트에 일단 안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오고 그래서 당시에 그 군의관하고도 만났는데 군의관은 또 아침에 출근하니까 예. 바닥에 혈흔은 있는데 예. 그때는 벌써 뭐 시신을 이동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조모 군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그러면 뭐 무위생병이라든지 어떤 응급처치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일단은 아마 그 사령부의 병력들이 당시 이동한다 그러면 의무대라고 생각하니까 의무대를 옮겼다가 그게 살아있던 사망했던 옮겼다가 여기에 두기는 뭐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약간 한 단계 높은 데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외곽에 바깥쪽에 일반 그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 사령부 본청 뒤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김호랑 소령이 반란군을 상대로 교전을 한 건데 조금 지나면 이제 전두환이가 역사적으로는 대통령이 되고 하여튼 정권을 잡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 가족들이 오히려 김호랑 소령이 반란군처럼 혹시 됐는지 가족들은 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하여튼 쿠데타에 반대한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네. 일단 가족하고 또 반대했던 세력들, 예. 반대했던 세력들을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스토리가 너무 기니까 22명이 예.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관련 당사자 16명 상대로 고소 고발한 인원이 22명입니다. 예. 정상화 총장을 포함해가지고 아하. 이 인원이 그런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모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걸 할 때는 사실은 광주 청문회 전에 예. 광주 청문회 전에는 그 인근 남한산성 아래쪽에 백숙집에서 모이고 이게 숨어서 이런 게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제 광주 청문회 이후에는 예. 육군 해관에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이고, 배우자는 그 많이들 알고 있는데 배우자는 김호랑 소령의 배우자. 배우자는 그 6대 다닐 때부터 눈이 많이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배경옥 여사인데 이제 시각 장애가 좀 있으셨다. 원래 간호사 일도 하셨었다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간호사 아니었어요. 예. 아, 예, 그 어쨌든. 신학대학에 그랬어요. 부산에 있는 신학대학에도 갔었고 아하. 뭐 했던 그런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명문고등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시라든지 그런 걸 잘 썼는데 예. 이게 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의외로 정치적인 대화가 되고 해가지고 그 어떤 판사분하고 썸씽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게 아니고 말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화가 된다. 예. 오만 민주당 할 때도 김정길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욱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예. 시점에 오만 민주당의 여성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 누구냐 해보니까 배경옥 여사가 적격이라 이죠. 그래서 그분을 사실은 정치에 인재 영입으로 하려고 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그때 이야기를 전하는 김정길 씨도 그분 대화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진 교수님 같이 강하게 한다는 것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 아니고 이야기가 색깔이 있고 맛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90년도에 예. 한강욱 실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독대를 하는데 어.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 음.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그 이전에 학창 시절에 시를 쓰고 문학을 했던 예. 그런 소녀였기 지성인이셨다. 때문에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김호랑 소령뿐 아니라 이제 쿠데타 맞섰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많이 실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백 여사님은 어떻게 되셨죠? 많이 어렵게 사셨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예. 사시기는 금전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90년에 요구를 해가지고 다행히 그 중령 추서가 됐고 중령 추서는 사실은 우리 그 인사법상 계급 추서는 그 조항이 없어서 계급 추서는 어렵고요. 그런데 예. 추서가 됐고 그 91년도에 4층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의문사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실족사. 실족사인데 현재는 실족사로 확인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국방부에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또 직후잖아. 한 6년 지났을 때인가 전설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은 게 뭐냐면 군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 병장 건병인가 누군가가 하나가 길 막고 쿠데타한 길을 막고 BK 자식아 쏜다 하는데 끝까지 하다가 총을 맞고 죽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정선엽 병장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에 인정이 된 건가요? 예. 너무 늦다. 이분은 작년 인정되고 재작년에 올해 9월에 문을 닫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찾아가 가지고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 이 사망자에 대해 가지고 조사 보고서 형태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요구를 해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직권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그냥 어느 한 구석에 워딩이 돼 있죠. 저항하고 도주하는 병력을 사살했다라고 돼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저항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병사를 MC 시스템으로 3발을 쏘고 그다음에 사망 직전에 있는 확인 사살했다 이거죠. 권총으로 권총으로 목에 대고 한 발 더 쐈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명예가 회복이 전사로 인정이 됐군요. 격상 신분 사망 구분이 격상돼 가지고 전사로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들은 게 군대 괴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회장님이 이제 며칠 전에 육사안에 김호랑 소령 추모비를 건립해야 된다. 1인 시위도 하기도 하셨죠.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촉구 결의안이 법안이 아니니까 선택은 해당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해당 기관뿐만 아니고 국방부도 필요하다 그러면 건의안하고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도 거기에는 회의적이고 그래서 더불어 작년 그 김호랑 정선엽 관련해 가지고 이왕이면 병사 또 박용관 일병도 있으니까 정선엽 병장이 사망했던 B2 벙커 지금 현재 B2 벙커 거기에 이 세 분과 관련된 조형물을 하나 세워달라고 요구를 용산에 요구를 문서로 요청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없죠. 답은 없고 그렇군요. 12월 12일 10시에 김호랑 중령 충성 앞에서 추모식도 있다고 하죠? 네네. 예, 사무처장님도 거기에 가셔서 지금 갈 예정인데 의외로 이번 저 바람 때문에 기존에는 초창기에는 좀 많이 나오고 중간에 그저 그런 상태로 진행되다가 초창기에는 김해 시장 그다음에 민홍철 의원은 주기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지역구인. 그다음에 유성민 의원도 작년에 그 대선 과정 중에도 거기를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유성민 의원은 참석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 김해 시나 또 요거는 좀 앞서가는 건데 양산에서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예, 제가 그 일정이 그렇다라고 통화를 비서관하고는 했는데 말씀을 드렸다. 아마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올 수 없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12.12 사태를 조명한 영화 서울의 봄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김호랑 소령 관련 이야기를 저희 짚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남은 과제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
딱 적합한 인물이다. 현대사에 아하. 예전에 교재 보면 과거에 박제화된 그런 전설 같은 우리 그 고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라 시대, 뭐 조선 시대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현대사에 봤을 때 군인들이 그 어떤 흥미도 그렇고 해가지고 꼭 적합한 예, 교재 그게 중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지만도 정신교육 교재로서 그래서 기억되고 그게 교훈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아주 열심히 활동하신 이야기 잘 말씀해 주셨어요. 김호랑 추모사업회 김준철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